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2일입니다. 저는 늘 배상훈이고요. 어제는 이 하수구를 뚫었습니다. 하수구 뚫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아니면 이런 데 있는 오래된 집은 뭐 원룸도 그렇지만은 이 물 설거지한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욕실에서 나오는 물들 이런 것 중에 기름기가 섞여 있는 것들이 하수구로 내려가서,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이물질과 섞이고, 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삼겹살 거먹고 이 기름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수구 구멍으로 내려가다 막히면은 그게 제일 난감하죠.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를 아파트는 뭐 이제 그걸 뚫어주는 관리위 사무소도 있고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해주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비용을 뭐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단독주택은 특히 뭐 새로 지은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잘못 지은 새로 지은 집 같은 경우는 하수구가 막혀갖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이럴 경우는 어떤 그걸 뚫어주는 사람을 불러갖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든가 이런 좀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데한테는 오히려 더 거칠게 대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도 몇 년 전에는 이거를 사람 불러갖고 기계로 뭐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걸로 쿡 하면 15만원, 어떤 경우는, 또 어떤 경우는 뭐 30만원 막 그래요. 진짜 바가지죠. 그거 사실은 구조는 간단한데, 그래서 생각도 못 해갖고 제가 기계를 샀어요. 수동식 기계를 사갖고 8만원? 그래서 제가 직접 뚫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집이니까 사실 옛날에 있는 수채구멍, 하수구 구멍들이 이 구멍이 작고, 또 오래 썼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기계 넣어갖고 스프링 넣어갖고 뚫으면 한 10m만 들어가면 펑 뚫리죠. 그럼 돈 번 거죠. 뭐 15만원, 30만원. 물론 아시겠지만은 이 분뇨가 나가는 구멍이랑 또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이 공사를 잘못해갖고 같이 붙이는 경우도 있어갖고,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살아가는데, 이런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전기라든가 아니면은 통신, 어떤 이런 것, 인터넷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별거 아니다. 왜냐면 내장돼 있고 고치거나 장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수도 새는 거 아주 골치입니다. 그거 수도 어디서 새는지 모르고, 저도 이제 수도 어디서 새는지 몰라갖고 다 까갖고 하는데, 그거 뭐 1000만원 넘게 드는데 제가 직접 까지 않고 들어가고. 단독주택 살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요. 어제는 그래서 딴 얘기지만 어쨌든 하수구를 뚫었죠. 몇 번째, 두 번, 한 2년에 한 번씩 뚫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사실 뭐 1년에 한 번씩 뚫는 것도 괜찮다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혹시 우리 청취자들 하수구 막힌 분들이 있으면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기계 빌려드릴 수도 있고, 그냥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소소한 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돈 들여야 되지만, 사실 뭐 20-30만 원이 뭐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또 더 큰 문제는, 제가 예전에 배관공 말씀도 드렸고, 인터넷
출장 기사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들을 노리는 범죄, 그러니까 직접 뭐 거소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래야 돼서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배관공이라든가 아니면 수도, 배관, 하수구 이런 거는 거기서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위협을 느끼고 스토킹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겸사겸사해서 이런 것도 배워두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그거 뭐 그냥 제 집 고치는 걸로 써먹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조심해서 고치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거 하면서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오은영 박사라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죠. 그래서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상당히 신뢰감 있게 생기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 다 잘하시고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뭐 심리 상담한다 뭐 심리 관련된 뭐 이렇게 방송 나와서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만은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은 제대로 된 전문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의 그 상담료가 비싼가 봐요. 10분에 9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1시간, 2시간 넘게 하면 90분 했다고 하는 엄마 한 분이 계시는데 그걸 81만 원이잖아요. 거의 뭐 한 1시간 반, 2시간가량 이렇게 하면 얼추저추 하면은 100만 원 돈이 나가죠. 그럼 이 돈이 이제 이걸 문제 제기한 분들은 어떤 분은 이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저기 방송에 나가고 그렇더만 상담료 비싸고 돈만 밝힌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81만 원을 지불했던 분의 말씀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값진 81만 원이었다라고 옹호하는 글을 올렸네요. 자신의 트위터에 실제로 이제 뭐 친구, 남편 회사 동료를 동원해서 200통이 넘는 전화를 통해 예약을 그만하게 예약하기가 힘들죠.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유럽에서도 이런 전문적으로 유명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예약하는데 몇 년치가 막 예약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오은영 박사가 뭐 1:1 면담 가지고 부모 상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 이분이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건 그 다음 얘기예요. 뭐냐면 사실 아이가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 아이를 이걸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다른 어떤 심리상담센터라든가 청소년 상담센터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웬만한 서울의 번화가 같은데 가보시면 이런 비슷비슷한 센터들이라는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전문적인 걸 못하는 거예요. 실제 돈만 뜯어내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병원에 정신과 이렇게 뭐 가서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가지만 실제로 자기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치료비, 검사비, 쓸데없는 약 먹이고 그 돈이 엄청나게 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거죠. 사실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목뼈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갖고 병원에 많이 다녔는데 진짜 제가 실명을 말씀 못 드리면 서울대 내과 교수란 하여튼 나쁜 새끼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한 3분 보는데 약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야료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서울대 병원의 의사하고 이건 또 바깥이다. 뭐 30년 전 얘기입니다. 3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잊혀진 사람이니까 상관없죠. 나와서 자기 개인 병원을 간판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아름 알려갖고 그냥 뒤에 줄을 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3분 보는 것도 힘들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근데 대충 얘기 듣고 뭐 검사 같은 것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고 약은 한 달치, 두 달치 쓰는데 약이 너무 독하고 차도도 없고 오진이었죠, 오진식. 그만큼 제대로 된 어떤 전문적인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은영 박사의 81만 원을 냈다고 하는 분은 결국은 자기가 이전에 다른데 이 기회비용, 낭비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은 81만 원은 제대로 된 어떤 접근을 받아갖고 했던 거는 값진 거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참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은영이라고 하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 이건 비보험이겠죠. 그리고 이 비보험에 정신과 전문의니까 이걸 클리닉을 개설할 수 있고 자기가 의료행위를 한 거예요. 그 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물론 당연히 뭐 신고도 했겠고 당연히 적법하게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효과만 있다고 하면은 이 돈이 아깝지가 않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쓸데없이 도로다니고 몇 년을 돌아다니고, 저 같은 경우도 몇 년을 돌아다니면 결국은 찾지 못했지만 어디 그 병원에, 원자력 병원이죠, 거기 가서 뭐 수술해야 된다, 뭐 너는 오래 못 산다, 별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를 듣고 막 낙담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근육 경련증이었거든요. 돈은 돈대로 잃고 시간, 뭐 정신적인 낭비 막 엉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된 걸로 콱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돈이 결코 비싼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말하자면 5년 같은 사람이 적어도 20명 그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엄마들이 애들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이런 아류들 아니면 사기꾼들, 아동 청소년 심리상담을 빙자한, 사실 자기 전공도 아닌데 의사 면허 가지고 그거를 대충 해갖고 배워갖고 전문의도 아닌데 해서 돈만 뜯어먹는 인간들, 아니면 사이비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게 결국은 방송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 오은영이라는 사람도 방송에 나와서 이것이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됐을까? 그러니까 오은영이라는 사람은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진료를 해서 부모와 아이들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 진료비가 나중에 보험이 되면 그러면 더 싸지겠지만 적어도 상대적 기회비 비용을 따져보면 81만 원이 저는 결코 비싼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오은영이라는 사람 진료 예약이 뭐 몇 년치가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몇 년치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예약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적어도 바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몇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의료 정보, 의사 정보를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디 있냐? 우리가 제가 뭐 막장난장 드는 로통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균형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은 의료 정보에 접근도 못해. 누가 제대로 했는지도 몰라. 그냥 소문만 듣고 방송에, 그러니까 방송의 위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의사 가운 입고 몇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 같다고 해서 가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변호사들 특히, 제가 변호사들,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을 굉장히 욕하는 것도 그렇죠. 실제로 이 새끼들은 별로 뭐 만능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냥 자기 영역만 아는데 그냥 그저 그런 변호사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얼굴 나온 걸 가지고 자기 로펌에 수임해서 월급 받고 돈 벌고, 거기 또 잘못되면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것들. 그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라고 거기 방송에 나오는 사람도 다 전문, 아니죠. 그 분야엔 전문이지만 다른 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왜 국가라든가 아니면 공동체가 일정 정도 주지 않느냐. 물론 최재형이 얘기한 대로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다. 맞습니다. 국민들도, 시민들도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라고 달라는 거 아닙니다. 기회를 달라는 거지, 기회를. 국가한테 나 먹여 살아 다 이런 사람이 몇 있습니까? 너 열심히 일하고 기회가 되고 직장 나가서 하면은 그거를 할 사람이지, 다 그냥 들어놓고 갖고 입에 밥도둑변을 바라는 그런 무기력한 국민들로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고. 그러면 최소한 정보의 균형, 기회의 균형은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기득권을 가진 전문직들은 자신의 정보의 통제를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지만은, 의사, 변호사 이런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그냥 헛돈 쓰면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지쳐갖고 낭비하는 이런 형태의 불균형 정보에 의한 기회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오은영 같은 사람이 20명은 넘게 있으면 저는 좋은 거죠. 그럼 그들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들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도 양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려, 오은영의 81만 원, 90분의 81만 원이 제대로만 효과를 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물론 81만 원 비싸지만은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죠. 왜? 낭비 비용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데 쫓아가서 막 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런 형이 한두 개냐. 어느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전문가 의사한테 한번 보이니까, 이건 여기 뭐가 있네요. 그랬어. 우리 조카애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레지던트 2년차 이런 애들이 보니까, 이건 뇌척수염 이런 거 위험한데요. 여기 CSR 뇌척수액을 뽑아서 안 된다고. 애 엄마가 좀 기다렸다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왜냐면 단순 장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졌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본다고 해서 싹 다 뇌척수액 뽑아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런 어설픈 얼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송가에도 그렇고, 방송가만 그렇습니까? 학계에도 그렇고, 온갖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그리고 권력의 불균형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또 인간 몰모트가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바꾸는 게 진짜 민생개혁 아닙니까?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이 이런 걸 해줘야 되면, 근데 지네들이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눈이 벌게 있는 놈들이니. 저는 오은영 얘기를 하면서 정보의 불균형,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의료 정보, 법률 정보, 그리고 제발 좀 가짜 허접한 인간들, 그 별거 아닌 정보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것 그냥 떠들어대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인간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군 부사관 사건이 어제 잠깐 그걸 봤는데, 공군 부사관 사건에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수사하는데, 원래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던 구사경찰 2명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 유족들, 아버지 어머니죠,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관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검찰수사위원회도 똑같은 놈들이 다 끼리끼리다. 어쨌든 지금 이것은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준이 하나랑 대대장 중령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를 의결했는데, 애초에 이 사건 자체를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그런 선택도 안 됐을 것이고 2차 피해, 2차 가해도 없었을 텐데, 결국은 그 준이와 그 군사경찰들의 그 짬짬이, 그리고 이런 부실수사 때문에 결국은 2차 가해 당해서 이 공군부사관이 그냥 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담당 있는 군사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군 검찰이나 이런 군 법무관 놈들은 자기들 손으로 안 하고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갖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심의는 똑같죠. 이재용에 대한 뭐 불기소 뭐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법률을 하는 놈은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 밥이 그 나물들. 가재는 개편. 왜? 어차피 다 그 군사수사심의위원회들이 다 군 법무관 출신들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정부의 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무슨 군 신변보호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근데 다 그 법의 그 나물들, 그 위원회. 이번에 박범계에 의한 무슨 가석방 심사위원회 다 결정하는 사람이 이미 결정해 놓고, 자기 의견을 따라줄 사람들은 거기에 박아가서 그런 맹탕이고 그런 어떤 허수아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해놓고 좋다고 낄낄거리는, 결국은 이 군수사심의위원회도 이 부사관, 극단 선택한 부사관의 부모님들의 대못을 박는 이런 처참한 결정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 수사 아니면 이 사법 시스템은 글렀습니다. 애들 다 싹 잡아들이거나 싹 엎어야지 얘네들은 안 됩니다. 헌병대는 예전에 헌병대, 지금 조사본부죠. 군사경찰 애들은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애들은 싹 갈아엎지 않으면 군 검찰은 더 문제죠. 군 검찰의 군판사들은 더 문제죠. 결국은 이 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충 수사도 엉망, 흐지부지하게 갖고, 이거 재판 가면 다 무죄 납니다. 이거 무죄 나지 않으면은, 유죄 난다 하더라도 다 그냥 집행유예라든가 다 빠져 시간 질질 끌어서. 이게 정의로운 나라가 맞습니까? 서욱 국방장관은 허수아비고, 대통령은 관심도 없고, 이미 무력해졌죠.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장관도 허수아비고, 결국은 군대 내 기득권, 군 법무관들의 기득권 시스템이 작동되는 퇴직 장성들이라든가 이런, 이미 이 사건은 끝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을 바꾸고 헌법을 바꿔서 이런 군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싹 다 갈아엎고 투명한 군 사법 시스템으로 가는 것 길밖에 없고, 또한 공소시효의 배제, 이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억울한 죽음들은 계속 생겨요. 누가 이 불안하고 위험한데 우리 자식들을 보내겠습니까? 이 군대에 어디 가서 맞아 죽고 강간당하고 성추행 당했는데, 이런 군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또라이 같은 판사들이 있어갖고, 이 판사 하나가 있는데, 현직 판사인데 아파트에서 새벽까지 7명이 술 처먹었는데 방역수칙 위반이죠. 다른 여성 인간이라. 거기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이제 지난 여성이 아니라 같이 술 먹었던 여성 하나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7이서 판사 하나 포함해서 술 처먹고 밤새 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니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판사가 있어. 이게 방역수칙 위반인데 뭐 하는 거냐. 이 개판, 완전. 이런 것도 판사라고. 아이고, 이게 성추행 없었다 있었다.
판사라면 사회지도층이고 그런데 새벽까지 술 처먹고 뭐 하는 짓이며 성추행은 무슨 짓이며 아이고 꼬라지들 하고는 참 이런 인간들이 판사라고 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하나 판사 하나 얘기가 또 있네요. 고법 부장판사인데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차관급입니다. 우리나라에 차관급이 그렇게 많습니다. 검사, 판사들이 다 차관급입니다. 거의 20몇 명, 몇십 명. 에이구, 참, 기가 막힌. 이게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직원한테, 이거 정식 공무원입니다. 운전하는 분한테, 고위 판사의 출퇴근용 관용차를 모는 분입니다. 법원 경위, 법정 경위로도 일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일은 법정 경위인데, 출퇴근의 업무를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운전하려고 이걸 뽑았던 법정 경위를 왜 여기다 씁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에 쓰는 차관급의 고위 판사입니다. 고법 부장판사는. 근데 이 인간이 좀 골 때리는 인간인 것 같아요. 일일이 빨리 해라, 빠르게 해라, 이렇게 돌아라, 신호 대기해라, 왜 한 손으로 운전하느냐, 냄새난다, 저거 해라, 왜 기름 안 채우느냐, 뭘 대기해라, 완전히 의전의 왕이네, 왕. 거기다가 그래. 그건 일이라고 쳐. 왜 교회를 가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건 종교의 자유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근데 정신이 어디다 두는 판사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권위적인 판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참 갑갑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법원장은 선출직으로 가고, 대법관 중에서 3분의 1은 판사 아니면 변호사가 아닌 애들을 써야 된다. 왜? 대법관은 저스티스지, 이 재판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의를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따위 판사들, 기득권과 권위를 똘똘 뭉친 판사들, 이게 국민들한테 뭐 필요합니까? 차라리 AI를 쓰지. 예? 그리고 선출직으로 당연히 가야죠. 법원장이라든가. 대법관도 아주 강하게 청문제도를 해서 미국식으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아이고, 참.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판사들이. 네? 내가 판결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지만 제발 저같이 별거 아닌 사람한테 인생 제대로 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 그런 분들이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어쨌든 오늘은 아침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또 녹음하러 가야 돼 갖고 이따 또 뵙겠습니다. 오후에.